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금투세 신중론 야당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현재 유예 상태죠.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당에선 아직 시기상조다, 좀 더 유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선 아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에는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금투세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주식시장 혼란 때 야당 책임론이 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해서 보완, 유예하자는 쪽으로 기류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전향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8월 전당대회죠. 민주당. 민생 회복을 내세울 예정인 만큼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따를 거란 전망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상태에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직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연임을 앞두고 전당대회랑 같이 맞물려서 금투세 한 번 더 유예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큰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또 거부권, 야 전면전.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은 윤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윤 대통령 지금 현재 미국 순방 중이죠. 미국 순방 하와이에 지금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윤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했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렇게 되면 제2, 다시 또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이거 전면전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넘어온 이 최상병 특검법 8표, 국민의힘 8표 이탈표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 표결에 올릴 것인지도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헌법 위반 여반발 속 밀어붙인 탄핵 청문회. 네, 탄핵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주세요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100만을 넘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이 법사위, 지금 현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죠. 이 관련해서 밀어붙였다, 탄핵 청문회 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법사위 안건 상정 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건데, 청문회는 보통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럼 증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법사위 윤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김건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오는 26일에 출석을 하십시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19일, 26일 이틀 동안 하는데, 관련해서 둘째 날인 26일 날 청문회에 이 김건희 여사와 지금 이 어머니, 이 윤 대통령의 장모도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권에선 불출석 방침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석을 안 할 것인지, 그럼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VIP의 임성근 구명, 김건희 도이치 공범 녹취 나왔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VIP, 여기서 말하는 VIP는 윤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윤 대통령한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하겠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한 거냐? 김건희 여사와 알고 있는 사이라고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임성근 전 사단장, 내가 구명해달라고 얘기를 해줄게라는 녹취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녹취일 뿐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이 사안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능성은 두 가지죠. 허세로 내가 얘기해줄게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 건지 공수처에서 잘 들여다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여 당대표 후보들 김건희 문자 난타전.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당대표 후보들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첫 TV 토론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웬 태극기가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가슴팍에도 다 저마다 태극기가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태극기를 다 들고 있죠. 누구냐? 네, 이제 파리 올림픽에 갈 우리 태극 전사들입니다. 네, 팀 코리아 기대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이 새겨진 태극기가 또 유달리 뭉클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잘 싸우고 금이 환영하시길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 E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비타민 E 이코노미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채소 반찬 빼야 하나? 네, 치솟은 당근, 무, 배추 값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네. 아유, 그래. 비도 계속 오고 이게 야채가 채소가 이게 안 비쌀래야 안 비쌀 수가 없지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주요 채소 소매 가격 변동 부분입니다. 한 달 전, 일주일 전 그리고 7월 9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주황색은 당근이고요. 초록색은 배추, 파랑색은 무입니다. 근데 다 같이 오르고만 있다. 얼마나 올랐느냐? 10.7% 올랐고 24.4%가 올랐고 16.2%가 올랐다. 다 이렇게 오르니 채소 반찬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구내식당 밥값마저 껑충. 더 싼 곳 없는데 직장인 한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재료값이 다 올랐는데 집에서 해먹는 반찬도 줄여야 될 판에 구내식당 땅 파서 하는 건 아니죠. 재료값이 올랐으니까 구내식당 밥값도 오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전체 물가 및 구내식당 식사비 상승률 추이. 일단 요 지금 아래에 있는 회색은 전체 소비자 물가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진한색은 구내식당 식사비입니다. 그런데 전체 소비자 물가는 4월, 5월, 6월 계속 2%대긴 한데 거의 3% 가까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2.4%까지 지금 4월, 5월, 6월 내려갔는데 구내식당 식사비는 4에서 4.3으로 올랐더라라는 거죠.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내려가는 추세에서 오름 추세로 바뀌는 거냐라는 의문은 들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난타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여사 문자 무시한 난타. 윤 대통령이 사과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첫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역시나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상황 같이 좀 보고 올까요? 그런데 저는 최근 5개 문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고 봤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제 TV조선에서 공개된 그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으면 대통령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한 분이 대통령님의 입장은 앞으로, 사과가 필요 그러니까 없다는 사과가 필요 입장이셨어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님과
이 여사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했었어야 하는지. 네. 지금 보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다 왜 문자에 답을 안 했느냐, 왜 그때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윤 대통령도 제목에 나와 있죠. 윤 대통령이 사과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가 필요 없다는 취지가 분명했다라고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사과하겠다는 의향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지만 최수영 의원님, 네. 윤 대통령도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말은 윤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눴다는 걸로 들리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도 정확한 이제 그 뭐 워딩을 네. 분석하기에는 조금 한동훈 후보의 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그 문자 공방이 있었던 1월 22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퇴 의혹하기 전에 네. 친윤계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론을 꺼냅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때 이제 친윤의 일반적 기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 그 한 후보가 명시적으로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없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당시에 전반적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뭐 그 시그널이나 징후로 이해를 한 건지 뭐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한 후보 입장에서는 사과했던 그러니까 사과 의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영부인도 영부인이지만 대통령조차도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들 별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라 그러면 네. 선거에서 단 1%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방법을 강구했었어야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몰랐지만 최소한 사과를 건의했다 해서 사과를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선거에 순기능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어저께도 나오더라고요. 만일 사과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 다 공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했었어야죠.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또 수세에 몰리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까지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의 반박을 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도 어쨌거나 그 의사가 뭐 심지어 윤 대통령도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이라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비대위원장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나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퇴 요구도 받지 않았냐. 근데 당신들은 뭐 했냐? 라고 또 되물어요. 저는 이게 지금 그 보도가 지금 네. 대통령이 사과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이 보도가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네.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받은 이후에 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전에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에 대통령께서 뭐 사과 필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했음에도 네. 뭐 답을 안 했거나 네. 혹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후에 이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지 풀 여지가 않았는가라는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게 네. 계속해서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해온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이라도 네.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토론회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한 후보의 말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쨌거나 약간 여지가 있는 거였으면은 뭐래도 좀 시도를 해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사과를 하고 말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되나요? 혹은 김건희 영부인이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될까요? 그런 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 문자 메시지를 두고 이제 소위 일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일십 문제가 또 얼마 전에 불거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해 상반기 여름쯤에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관련해서 영부인한테 2차 서면 질문서를 송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100여 개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거에 다 영부인 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일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이나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국민들이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사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건가. 예, 이것은 사과를 할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사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문제로 이 일국의 여당의 선거가 다 휩쓸려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풍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과 자체가 지금 중요한 사안이냐? 이게 지금 집권여당 전당대회를 뒤흔들 만한 이슈냐라는 약간 근본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지금 어제 약 한 2시간 정도 됐었던 이 첫 TV 토론이었는데 2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지금 살짝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뭐 각자 서로한테 하는 뭐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OX 게임도 있었습니다. OX 게임 무슨 질문이 나왔느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 달라졌다? 네 후보가 모두 O, 달라졌을 것이다.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데는 네 후보가 공통적으로 O를 들었습니다. 네. 사과를 안 해서 패배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모든 후보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장현주 변호사님 한 후보는 사과를 했었으면 이겼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왜 그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그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좀 정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제 적어도 판단 미스는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보도도 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 논란의 본질은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라는 이 책임 떠밀기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졌나 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한동훈 후보로서는 뭐 본인도 물론 그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겠지만 본인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도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당신들은 뭘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도 그 당시에는 사과를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책임이 어쩌면 용산의 대통령실에 더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치력 부족이라든지 그 판단 미스를 좀 더 강조하시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 책임론조차도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전당대회에서 비전은커녕 총선 참패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떠미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솔직히 좀 한심하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 OX 질문을 보면 여실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좀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는 입장을 바꿔줄 여지는 없는 걸까요? 제가요? 제가 왜 사과를 하죠? 저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까지 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하시고 저한테 지금 입장 바꿔서 사과하라고 하죠? 소위 치는 분들 그때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막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퇴 요구까지 받을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사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한동훈 후보 소위 친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는 사과하면 다 죽는다,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사과했었으면 총선 결과 달라졌을 거다라고 지금 팻말을 들고 있는 거냐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까 말한 그걸 1월 22일 날 이제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출연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방어막을 치고 사과하면 오히려 더 큰 공격을 야당으로도 받는다고 방어막을 치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왜 내가 역할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판은 비대위원장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비대위원장은 모든 그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는 본인의 어떤 그 당시의 정부적 판단에 대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꾸 제가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는 네. 저는 혹여나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손익계산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김 여사가 사과를 그때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면 그건 용산덕 김건희 여사 덕이 되니까 자신의 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되는 거고 지지율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면은 사과까지 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왜 지지율이 안 오는 거야? 라는 비판이 있다면 또 이것도 자기 책임으로 규결되니까 어쨌든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만 싹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은 차라리 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용산과는 더 척을 지지 않고 선거는 말하자면 그냥 수평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이동하자. 근데 진짜 0.1%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오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런 질문과 이런 요구들이 왔을 때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소명하는 것 필요한 거지. 그때는 왜 이렇고 왜 그러냐. 지금 친윤들 의원들 입장은 지금도 똑같아요. 사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최수영 의원님은 혹여나라는 말씀을 붙이셨긴 했지만 선당 후사여야 되는데 선사 후당이었던 거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안 나섰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약간 뼈아픈 지적을 하셨어요. 일단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런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며칠째 이어지는 문자 공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자 공방으로 뭐 친윤, 친한 공방이 막 오며가며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OX 질문을 좀 들여다봤죠. 이런 OX 질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될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지금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X를 선택하셨고요.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O를 선택하셨습니다. 대통령 차별화로 해서 본인만 잘하겠다, 본인만 빛나겠다 해서는 결국 둘 다 망한다. 대통령과 저희의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차별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분 보십시오. 6.29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불만은 매우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끌어올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질문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화하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가 나경원 한동훈이었고요. 차별화해야 된다가 윤상현 원희룡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요 결과가 이게 김수민 의원님 살짝 좀 뜻밖이다. 수직선상으로 놓고 윤 대통령과 이 반대급을 봤을 때 순서대로 놓으면은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일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선거에서 역설적인 상황인데 선거에서 후보는 이제 선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네. 고정관념이라든지 프레임 이런 거에 이제 좀 이렇게 당하기 마련인데 그걸 극복하고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선거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별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하고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너무 크니까 네.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보다 더
낮게 하겠다,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러면 차별화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다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차별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구사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본인한테 씌워져 있는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 이런 건 좀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두 사람이 고향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투리도 다르고 이미 이미지가 차별화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차별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꼭 차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원희룡 후보의 처지, 또 공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후보의 처지, 좀 다소 딱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OX가 역설적인 결과로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차별할 거예요 라는 얘기로 본인의 기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좀 다른 얘기를 내놓는 거고, 약간 이미 차별화될 대로 차별화가 됐다라는 입장에 그런에서는 아니다, 같이 갈 거다라는 역설적인 팻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제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쭉 했죠.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TV 토론 전반적으로 화두였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거세게 한동훈 후보를 몰아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공격을 했다고. 공격을 했었던 사람은 원희룡 후보였는데, 근데 좀 뜻밖이었다라는 거죠. OX 이 질문 말고도. 뭐가 뜻밖이었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건희 문자 안 꺼낸 원. 하는 3명 싸잡아 엮고. 아까 혹시 느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는 있었어요. 근데 원희룡 후보 목소리는 못 들으셨죠. 원 후보는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 후보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들어보시죠. 고금리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래서 기존보다도 생활이 쪼그라들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서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25만 원의 표심이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고금리에 대한 어떤 이 비전과 선거 캠페인, 이 부분이 당시의 승부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그걸 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는 사실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리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탁 바꾸셔서 나온 점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정책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 다른 싸우는 얘기 말고 좀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좋긴 좋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좀 약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급작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공세로 가다가 딱 이제 정책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25만 원 얘기하는데 왜 태도가 급작스럽게 변한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약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토론의 장이다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공개 토론에 그 경험이 가장 부족한 게 한동훈 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 토론에서 밝히는 것, 경험이 가장 부족한 건 한동훈 후보였을 테니까 그런 약점들을 좀 끌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격이 많이 나올 것 예상해서 예상 질문들 중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문자라든지 각종 뭐 윤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정책 부분들도 준비했겠지만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답변들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허를 찔러서 차라리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비전이라든지 또는 관련돼서 국민들께 정치적인 자신의 비전을 밝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명분도 잡고 뭐 전략적으로도 한동훈 후보의 약점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토론을 어느 정도 본 입장으로서 그 전략은 크게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크게 역공을 했거든요. 원희룡 후보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느냐 막 이러면서 뭐 가족들이 공천했다라는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봐라, 막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공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 나름대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희룡 후보 측의 전략이 만약에 있었다면 네. 그 전략은 어제 크게 먹힌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한동훈 후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준비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허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히려 네거티브 공세 말고 정책적인 면으로 갖고 온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게 전략이라면 먹히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역공을 했다. 역공하는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밝히겠다라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누군지 말씀 못 하시겠고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어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셨는데 사실 그동안 줄 세우기, 줄 서기, 구태, 개파 이런 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발을 빼신다니까 오히려 이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있던 나경원 후보도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그동안 줄 세우기, 구태, 개파 다 하다가 왜 갑자기 안에서 토론이 영 맹해졌어요.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원희룡 후보가 먼저 선공도 안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거 대답해보세요라고 역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요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사실 토론에 네. 이게 사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다. 내가 우위적인 위치에서 지금 토론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기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말함으로써도 근데 원희룡 후보는 오히려 나는 지금 할 말은 아끼겠다라는 거를 네.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위원장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간에 네.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원희룡 후보의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 누가 되든 간에 이 당이 운영에 있어서 결국 이후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싸움박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목소리를 톤다운을 해서 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일단 당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전당대회를 쭉 지켜봤지만 이만큼 전당대회가 혼탁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시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후에 네. 이 후보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뭉쳐서 당원들에게 결집하는 호소력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전당대회 지금 토론회가 한 4차례 정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이것이 핵심적인 것으로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토론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될 건지 그건 후보들이 각자 판단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후보들이 좀 더 전략적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당대회 토론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원희룡 후보가 일부러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 과열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가 역으로 원희룡 후보한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한테만 공세를 취했느냐? 아니다. 나경원 후보한테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께서 8% 차이로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요새 좀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낙선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가 아니라 2%나 1%로 이기셨으면 안 갔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정말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제 이름이라도 빌려줘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신 제가 거군요.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네, 마무리는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 저는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유세 갔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속에 있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정말 뒤집어 씌우시는군요. 어라부터. 아, 그럼 이름만 빌려준 겁니까? 강남 공천 줬으면 유세 많이 갔어요.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 저 얘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아할 얘기죠. 그러니까 양지 갔으면 나 편하게 선거 치렀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네. 저게 제가 보니까 저게 이제 공격 수위가 높아지니까 저런 내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결국 문자 논란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안을 내부로 좀 진입해 보면 이게 총선 패배 책임론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내가 못해서 내가 패배했다는 건 아니야. 물론 본인도 얘기는 했어요. 4월 10일 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네.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4명 중에서 그 3분이 나한테 온당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있는데 당신들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때 당시 다 공동선대위원장들 타이틀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 얘기가 큰 뭐 설득력을 못 갖는 거는 나경원 후보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10차례 정도 방문하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신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이제 한강 벨트를 지켜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엄혹한 와중에서 딴 데 지원 유세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가혹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거죠. 왜 3대1의 구도 아닙니까?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일강 체제다 보니까 네. 3명 후보가 협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결국에 지금 귀결되는 것이 당신이 책임자인데 또 출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반성과 성찰이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 부분은 감정이 약간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을 담아서 질문을 했고요. 감정을 담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 국민들은 와, 전당대회에 이런 말까지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TV 토론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결국은 문자 논란이 아니라 총선 책임 논란이다. 그래서 총선 패배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쭉 해주고 계세요. 어제 밸런스 게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1번 이철규, 2번 조정훈, 무인도에 누구랑 갈 겁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직접 보고 오시죠.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 배석 팀장 조정훈. 하나, 둘, 셋. 자, 왜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을 선택하면 2번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1번 이철규를 선택하면 2번 조정훈은 따라온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따라올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저게 사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조정훈 의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조정훈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철규 의원의 하수인, 뭐 어떻게 그 부분 그렇게 보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철규 의원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나는 이철규 의원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조정훈 의원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대답이 결국 친윤 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이 굉장히 좋은 어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전략적인 판단으로 친윤과는 거리를 두는 이런 네. 모습으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과 조정훈 의원 결국 같은 편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1번 물으면 2번 그냥 따라와요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쭉 결국 총선 책임 공방을 문자 논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총선 백서회의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뜸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백서 전대 이후에 뭐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라고 조정훈 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김수민 위원님. 이거 전대 전에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좀 있습니다. 참, 이 총선 참패 요 내용이 담긴 백서가 전대 전에 공개가 된다는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걸 전대 전에 공개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 공개하려고 하면 이미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대 개최를 하기 전에 전대 전에 이 시점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이미 했었어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건 혹시나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전대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결론이 나게 되면 이것 또한 전당대회를 대비한 어떠한 작전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뭐 정치는 워낙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진다고 해도 또 백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 출범한 그 대표 체제와 함께 더불어서 백서 내용을 갖고 또 크게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 계속해서 불씨로 남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뭐 이번에 그 밸런스 게임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네. 조정훈 후보하고 모인도에 가서 백서를 완성해서 밖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또 그런 대답도 있을 수가 있네요. 같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백서를 완성해서 나오겠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백서는요 선거의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백서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백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참여의 어떤 그런 속기록 같은 거여야 되는데 이미 그 본질적인 궤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기엔 정치 논리가 벌써 개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오더라도 영향력이 미미할 거고 설령 이제는 선대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건 큰 변수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서는 전대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변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첫 TV 토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합동 연설회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각 4명의 이 4파전 후보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같이 볼까요? 네.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언제? 7월 7일과 8일. 어제 있었던 TV 토론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그 전에 7일과 8일에 있었던 조사인데 한눈에도 우뚝 솟은 45%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3명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있는데 8%, 11%, 1% 다 합쳐도 20%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단독 45%입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다 물어본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는 누구를 찍었을까?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61%더라라는 겁니다. 나경원 9, 원희룡 14, 윤상현 1%. 역시나 다 합쳐도 한동훈 후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여론조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론조사는 어제 첫 TV 토론이 있기 전에 이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 결과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강 체제는 여전히 그대로 갖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이 전당대회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서 앉았나 봅니다.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기록을 보니까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친윤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직접 그 당시에 내가 직접 김 여사한테 들은 것과 180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의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 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 때문에 총선 망친 것 같아서 모든 사람한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동훈 당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드리고 싶다라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나한테 57분 동안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진중권 교수가 갑자기 이 글을 올린 이유,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한동훈 후보 측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진중권 교수가 해당 문자를 릴리즈한 거 아니야? 원문 보고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나 그거 확인한 거 한동훈 후보한테 확인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직접 통화해서 그 내용을 알았던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김수민 의원님,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후보랑 같이 뭐 이렇게 있다는 어떤 그런 뭐 지라시나 이런 보도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정체성이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공격을 받았는데 김 여사가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해서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건 또 좀 놀라운 소식입니다. 뭐 진중권 교수하고 한동훈 후보의 관계는 네. 뭐 아주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도 있고 이제 한 번씩 조언을 해주는 그런 관계고 진중권 네. 교수는 이제 평소 칼럼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어느 쪽이든 간에 또 해줄 말이 있고 물어올 말이 있으면 내가 대답해준다 이런 주의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정파에 비해서 한동훈 당시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더 있었고 그런 네. 측면에서 조금 가까워 보이는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럼 왜 진중권 씨한테 연락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게 영부인은 과거에도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마치 자기 편으로 포섭할 수 있으면 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영부인 특유의 뭐 이건 뭐 좋든 그러든 간에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마당발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지난번에 겪어봤던 현상들이 워낙에 이제 신기한 것들이라서 이번에 뭐 진중권 교수하고 이렇게 오래 통화한 것도 그렇게 신기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내가 직접 김 여사랑 57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쪽 얘기가 맞다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인 거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지금 문자 논란을 누가 이제 주도했느냐가 이제 사실은 이 문제의 또 핵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자를 갖고 있는 원본은 딱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이 주변에서 이거를 이제 벗다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게 진실 공방 게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지금 진중권 교수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맞다는 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또 함으로써 저는 여기서 제가 잘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떤 국면으로 가든지 간에 이 좀 더 그 국정이 어려워지면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 사과할 수도 이제 있는 상황이 올 텐데 네. 이 사과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과의 어떤 적절성까지도 다 지금 좀 약간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게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실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 이런 좀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징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안 좋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대가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적당히 짜지 못하면은 이게 저는 갈 때까지 가버리면은 그 다음 수습불가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지금 진중권 교수의 문자 공개,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의 통화 공개, 네. 이 SNS는 네. 저는 사실 그 약간 시그널인 것 같아서 좀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쯤에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짜야지 이걸 극한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건 여권 전체가 저는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사안이 아직 종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 여사가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다른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논란들 때문에 사과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국면이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출구 전략을 빨리 짜야 된다라는 우려와 걱정과 이 담은 그런 좀 말씀이었습니다. 네.